자, 공수처는요, 윤 대통령에게 확신범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윤 대통령은 계엄은 통치권이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권, 계몽령 이런 얘기까지 누군가 하더군요. 자, 만약에 집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양복 그대로 집으로 관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용 번호를 받고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이 돼서 짧게는 6개월, 그 길게는 그 이상도 수감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는 이제 확신범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이 확신범, 전형적인 확신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뭐 예컨대 제가 물건을 훔쳤거나 뭐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나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지만 그거는 내 소신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의 그 논리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전형적인 확신범들은 뭘 안 하느냐? 증거인멸을 안 해요. 아, 왜냐하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했다라고 한 것들을 더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물론 그게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나올지언정 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증거를 인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 네. 그럼 그 훔친 물건을 숨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확신범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일단은 또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도 있어야 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대통령 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출국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못 가고요. 중국도 못 가고요. 일본도 못 가고요. 아무 나라도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다 찍고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공수처의 논리가 조금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이 도주 우려라는 게 예. 결국은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을 3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그것도 도주 우려로 보는 겁니까? 일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2번, 공수처가 3번 소환하는 동안 사실상 불응으로 일관했다는 건 이 부분은 인신을 확보하고 수사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재판부로 하여금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소인 건 맞고요.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를 할 우려는 낮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지금 공수처에서 왜 확신범이란 표현을 쓰냐면 저희가 굉장히 이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의 상당성과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무를 해보면 실제로 여러 정황들을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달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판사로 하여금 엄청 확신을 지켜주는 그런 흔적들을 남깁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한 피해자는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속 수감되지 않고 이 본인이 그냥 관저에 머물게 되면 또다시 이런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공수처가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 변호사님. 어쨌든 공수처의 1차 조사 때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썼고 CCTV 영상 녹화도 다 거부한 상태에서 한 번만 딱 조사를 받았잖아요. 자,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까 지금 확신범 얘기했지만 계엄은 내가 선포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그건 좀 미안하다. 하지만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속이 안 되는 사유가 됩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계엄도 잘못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도주할 이유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전략적으로 변호인단이 판단할 문제인데 보통 이제 반성의 이유가 있고 사과를 했고 뭐 이러면 조금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통령은 이게 그 확신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계엄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확신은 맞는데 범이 아니야. 범죄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저는 통칭에 대해서는요. 저도 책에 많이 쓰고 저 강의도 많이 했어요. 지금 통칭이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옛날에는 통칭으로 본 게 지금은 통칭이가 아니다. 예. 줄어들고 있는 거 제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통칭이라도 아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요. 이거는 심사할 수 있다는 까지 제가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비상사태다. 이게 전시사변 우리 6.25 이후에 전쟁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계엄은 필요 없잖아요. 계엄은 전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계엄을 충분히 선포할 수 있죠. 그러니까 6.25 이후에 침략이 없으면 그러면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계엄이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비상사태라는 게 꼭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만 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위기를 느끼면 저는 비상사태라고 판단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중대 명백한 하자다. 여기에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진짜 실탄으로 한 10만 명 동원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러면 이건 한계를 벗어났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최소 병력으로 선관위 서브하고 그다음에 국회 약간 이게 행거 이걸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중대 명백한 하자기 때문에 내란까지 간다? 이거는 저는 과하다. 그래서 이게 통치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잠시 후에 오늘 중으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안 되면 내일 새벽에는 나오겠죠. 자, 지금 현재 이 형사재판뿐만이 아니라 인신을 구속하는 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헌법재판관 이렇게 이야기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면에는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일단은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 화면을 보고 일부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뭔가 딱 물어보면 이미 준비가 돼서 착착착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준비하겠다, 서류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변호인단도 법률적인 확신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가 물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육성으로까지 대리인에게 확인을 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다는 건 이미 변론에도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이는데 이 주심 법관이 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계엄을 했느냐. 계엄과 관련해선 계엄법에, 헌법에 그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데 지금 야당의 망국적인 행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 거냐. 군을 보낸 것과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서면을 내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걸 과연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겁니다. 실제로 사실상 계엄의 요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전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대리인단의 변론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인단은 너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기를 잡아버리니까 대통령을 면담하고 와서 특히 지금 이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면담하고 그 다음날 다시 변론하고 면담하고 변론하고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방어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소추의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고령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죠. 특히 이제 법률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정치 활동을 일제히 금지한 거. 그다음에 전공의 비롯한 파업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 복귀. 이것도 위반 시에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는 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14조에 따라서 처단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이거 다 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관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국회의원한테 통보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저런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꼭 잘 들으라고, 상당히 재밌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방금도 그렇잖아요. 평화적인 계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평화적인 계엄을 하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도끼 들고 뭐 반달 원형 절단기 사용합니까? 그리고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북파 공작원 데려오고 특전사들 투입하고 군인과 경찰 4,749명을 동원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화면에도 나오지만, 아니,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망국적인 행태를 알리기 위한 거하고 국회 군병력을 투입한 거가 무슨 관계냐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변론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상대방 국민들이 보시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변호인 측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사실 정말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또 지금 계엄사령부 포고령도 국회에서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물어봅니다. 헌법재판관 사무처장한테 1호, 2호, 3호, 4호. 그러니까 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헌법 심사에 임해야지,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뭐 드라마 볼 시간에 뭐 계엄령 선포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라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은 탄핵 심판 재판관, 헌법 재판관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 그다음에 장성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다 라는 거죠. 2차, 3차 계엄령까지 다 준비됐으니까 일단 끌어내라고 했다는 게 경찰청,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수단 사령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진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희 뉴스에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들이 아직 인원이 덜 채워진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 그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화는 했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 변호사님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공수처는 도주료 증거인멸, 이거는 소환 거부와 체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 사안의 중대성, 내란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이 재범의 위험성은 또 뭡니까? 글쎄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공수처 이야기대로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범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재범이라고 하는 건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탄핵 소추가 안 되고 네네.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가 해야지만 가능할까 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간 다음에 또 계엄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온 나라를 갖다 이렇게 그 혼란에 빠뜨려 그 비상 계엄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또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을 다시 한번 보면 비상 계엄을 하면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영장, 언론 출판도 있지만
집회 결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뭐 예컨대 뭐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요. 입증하기도 어렵고 근거되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배제한다라기보다 헌법에 나와 있는 집회 결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 변호인들이 어떤 전략을 그 변호 전략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대 대통령의 지금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서울 마포대로 인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점점 더 많은 탄핵 반대, 구속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현장에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저 공덕동 로타리까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대통령은 호송차를 다시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길이 뚫릴 수 있을지 현장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구치소, 대통령이 돌아가야 하는 곳, 서울 구치소의 화면을 보고 계신데 그 공덕동보다 사람이 적습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석방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구치소에 있게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자, 판사의 판단 근거는 그였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관련된 자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초적인 사실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오늘도 한번 다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정형이 내란 수개죄는 상당히 높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형이 높으면 본인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이 내심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계적으로 판단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들, 이미 증거로서 진술로서 일관되게 나와 있는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게 되면 풀어주면 증거인멸하겠구나. 그리고 관련자들을 만나서 입을 맞추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케이스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사실상 현장에서 수행했던 지휘관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공범이 기소된 이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 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개입 정도가 큰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예. 이번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 변호사님, 근데 이게 다른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미 탄핵 소추가 돼서 일반인의 신분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신분 차이가 있죠. 물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범죄가 대부분 이게 뇌물, 뭐 직권남용 이런 이 개인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 내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국가 체제와 관련한 거예요. 국가의 이게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보수하고 진보 사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내란이라는 거는 나라가 두 쪽 나서 싸우는 게 내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그 계엄법의 요건상은 좀 다툼이 있다 봐요. 저도 예를 들게 뭐 국무회의 심의나 예, 제대로 부서가 해도 없던 점, 예. 또는 이게 뭐 통보든 여러 가지 게 국회 폐쇄나게 다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란이다. 이러면 이게 내란이라는 건 이게 완전히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요 거의 점령해서 완전히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예. 폭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계엄 요건이 안 맞다 해서 내란이다.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예. 이 국가의 체제, 자유민주 체제냐 아니면 이게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이런 게 체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집회가 양쪽이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이 되면 그때 가서 일반인 신분처럼 구속을 하든 체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이 시간을 좀 다오 이런 주장인 거죠. 제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진짜 그 가정을 갖다가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갈 사람에 대해서 누워서 침 뱉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체포영장 왜 집행을 갖다가 했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다시 청구해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관저에 가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발부했어도 오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추위에 벌벌벌 떨게 하고 10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왜 동원됐었어야 했는지 굉장히 허탈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소 일주일에 2번씩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뭐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4월 18일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기관이길래 그 3개월도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공수처가 이 지금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다음에 공수처의 그 존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